네, 오늘은 노인 채용론을 시작하는 날인데요. 저희가 총 5가지의 챕터를 보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노인과 노화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노인이 운동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노인 운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은지, 네 번째는 질환별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는 노인 운동의 효과적인 지도와 어떻게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노인과 노화의 특성을 공부할 거고요. 그래서 노인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노화와 노인 사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진행할 때는 이 핵심 문제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더 알아보기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핵심 문제를 푸는 식으로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 노화가 무엇이냐 도대체. 그래서 저희가 그 OT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노화는 결국에 노인 그리고 이 쇠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드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노화는 결국에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뭐냐 쇠퇴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생물학적 노화는 결국에 계속 신체적 기능이 점진적으로 감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은 노화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별로 다 속도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나이라는 개념으로 사실 저희가 노화했다 안 했다를 좀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나이는 두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나뉘게 돼요. 크게. 그래서 처음엔 연대기적 나이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적 나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 연대기적 나이는 뭐냐면 저희가 생략적으로 노화돼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그런 노화 과정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살았느냐에 대한 보편적인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적 나이를 가지고 사실 저희는 노인이라는 그 개념을 얘기를 하거든요. 노인의 사실 노인 기준은 65세 이상을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근데 노인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 유형이 조금 나뉘게 돼요. 어떤 식으로 나뉘게 되냐면요. 65세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65세 이상,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85. 10씩 늘어나네요. 그죠? 그럼 마지막에 95가 아니라 10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기준이 나오면 일단 65, 75, 85, 100 이렇게 써주시고요. 65세부터 75세 이 전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연소 노인이라고 하고요. 75세부터 85세까지는 중고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5세부터 100세까지는 이제 고령 노인이라고 해요. 고령 노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0세 이상부터는 초고령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5, 75, 85, 100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인 기능적 나이는 무엇이냐? 이 연대기적 나이는 얼마나 살았느냐를 얘기한다면 이 기능적 나이는 신체적 기능이 얼마나 노화가 되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 나이가 몇이야? 라가 아니라 너는 몇 살 정도 나이에 몸을 가지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보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면 오히려 80세이신 분들이 30세 그리고 20세에 대한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능적 나이가 적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신체적 나이, 사회적 나이, 심리적 나이가 각각 다르다. 자, 그래서 이 연대기적 나이와 기능적 나이를 좀 구분하는 방법은요. 이 연대기적 나이는 너 몇 살이야? 하면 난 몇 살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능적 나이는 나 몇 살 같이 보여? 나 몇 살 같이 보여? 라고 했을 때 너는 20살 같아, 20살 같아, 한 30살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나는 신체적 기능 나이가 그러면 한 몇 살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 수명, 기대 수명 이렇게가 있는데 이 수명에 대한 개념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을 먼저 설명할 때 이 기대 수명부터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대 수명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의 나이,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의 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저희 그 나이에 있어서 저희 나라에 있어서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에서 한 86세라고 하고요. 여성분들은 훨씬 더 높은 86세까지 사신다고 합니다. 건강 수명은 뭐냐면요. 네가 얼마나 살 거야라가 아니라 너가 정말 얼마나 건강한 그 상태를 유지해서 산 날짜까지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죠. 질병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해야 되는데 질병이 있거나 신체적 혹은 뭐 정신적, 사회적 장애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건강 수명이 끝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건강 수명의 평균적으로는 64.4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대 수명과 이 건강 수명의 차이가 꽤 크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64.4세까지는 꽤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65세부터는 점차 몸에 병들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나이, 그래서 80세까지 계속 힘들게 산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간격을 줄이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대 수명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라고도 그 국가에서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 뭐 통계 데이터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 인구에 따른 사회적 분류, 이거는 뭐냐면요. 결국에 얼마나 저희 나라 혹은 국가, 세계 뭐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65세 이상에 대한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국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노인의 부양비가 높아지고요. 의료비, 질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 이 국가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결국에 건강 나이를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 변화는 뭐냐면요. 고령화가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빠르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 나라의 노인에 대한 비율이 실제로 높은 수준인데 어느 수준이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국가적인 고령화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이 고령화가 어느 정도 진행했느냐. 그래서 처음에 7, 14, 그 다음에 21이 아니라 20이에요. 여기 끝에가. 그래서 7, 14, 20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7에서 14%가 저희 나라의 7에서 14% 정도의 사람이 노인일 경우에는 고령으로 가고 있다 해서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 10명 중에 2명, 그리고 10명 중에 1.4명이 노인이다, 65세 노인이다 라고 하면 고령 사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0% 이상,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2명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고령이 아니라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기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핵심 문제를 좀 풀어보게 되면요. 기대 수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상 문제 푸실 때 이 옳지 않은 것이냐 옳은 것이냐를 꼭 구분해 주세요. 이 옳지 않은 것이면 옳은 것을 오답으로 보고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대 수명에 대해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변화한다. 자, 그러면 이 기대 수명이 무엇이냐? 저희가 얘기했죠. 죽는 날 언제까지 사느냐, 언제까지 사느냐, 그 나이죠. 그래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사실 언제 죽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점차 저희가 사회가 발달하고 현대사회로 갈수록 오히려 그런 질병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거 잘 되기 때문에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점차 내년, 내후년에는 이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변화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
기대 수명과 평균 수명은 동일한 개념이다. 아까 동일하다고 했는데 일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죠? 기대 수명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가 발전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맞는 얘기고, 평균적으로 여성의 기대 수명이 남성의 기대 수명보다 높다. 아까 얘기했죠. 남성은 80살, 여성은 86살. 뭐야 이거? 그럼 정답이 없네? 라고 하는데요. 일단 원래 개념 자체는 이 기대 수명과 평균 수명은 사실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대 수명은 언제까지 살 것인지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예측. 평균 수명은 이 사람이 지금 저희 나라에서 지금 현재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평균 수명을 계산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국가 통계 자료에서는 이걸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2023년도에는 이거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그럼 나오지 않겠죠. 지금은 기대 수명과 평균 수명을 같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저희가 이 문제를 좀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 크게 출제가 안 될 것들은 굳이 그거를 기억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그 노화에 대해서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을 좀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론들은 꼭 문제가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출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생물학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분으로 있어서 어떻게 노화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적 관점인데요. 사실 이 세포적 관점 뒤에 나올 생물학 관점, 주요 생물학 관점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다 생물학적인 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각각의 이론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만 잘 아시면 됩니다. 예정된 계획 이론은요, 세포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노화가 결정되어 있고 언제 죽을지도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차결합 이론은 되게 중요한데요. 이 교차결합 이론은 어떤 큰 분자에서 교차결합이 일어나서 노화가 발생한다, 이런 개념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거 뭐냐면 이 동그란 분자가 있었어요. 이 분자는 어떤 수용체라고 하는 부분에 딱 맞게 들어가 있거든요. 딱 맞게 들어가야지, 여기 동그란 부분에 딱 들어가야지 이게 어떤 신호를 전달하고 그게 인체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큰 분자가 갑자기 교차결합이 일어나요. 교차결합이라는 게 뭐 어떤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이물질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인체적으로 뭔가 자극이 가해졌거나, 뭐 이런 어떠한 그런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요인으로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 교차결합으로 이 분자가 세모로 변한 거예요. 세모. 그러면 이 세모가 이 동그란 부분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동그란 게 들어가야지 저희가 신호가 발생했던 것이 결국에 신호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인체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죠. 네. 요거 지울게요. 여기가 아니라 요걸로. 이렇게 노화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좋은 이론이 교차결합 이론입니다. 사용 마모 이론은요, 쉽게 얘기해서 많이 쓰면 점차 마모돼서 노화가 진행된다. 많이 쓰면 결국에 노화가 더 빨라진다라는 개념이죠. 신체적 변이 이론은요, 외부적인 그런 요소, 특히 방사선 같은 부분에 노출돼서 노화가 발생한다. 그리고 노폐물 축적 이론은 노폐물 자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포에 대한 노폐물이 축적돼서 노화가 발생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생략적인 관점으로는 신진대사 이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신진대사 이론은 신진대사라는 게 결국에 몸에 있어서의 그런 활성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몸에 있는 에너지를 그만큼 쓸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신진대사라는 게. 그래서 신진대사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빨리 죽는다. 신진대사가 느리면 그만큼 에너지를 적게 쓰기 때문에 오래 살게 된다라는 개념이죠. 호르몬 이론은 뭐냐면 호르몬은 대부분 인체를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부족한다는 건 인체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진다. 호르몬 부족으로 노화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이론이고요. 면역 반응 이론은 몸에서는 어떤 외부 물질이 침입했을 때 그거를 방어하는 항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항체라는 물질이 적군과 아군을 잘 구분해서 싸워야 되는데 식별 능력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적군도 공격하고 아군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군이 뭐예요? 저희의 신체죠. 저희 신체의 어디 부분을 공격하면 신체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노화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생략적인 통제 이론은 뭐냐면요. 저희 그 몸 자체는 계속 노화가 되면은 이 여러 가지 그런 조직들에 대한 부분을 유기적으로 계속 통솔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 조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조직들에 대한 부분에 조정 능력이 떨어져서 노화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자, 이건 세부 이론들을 좀 설명드린 거고요. 주로 그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이론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이론들이 좀 자주 출제됩니다. 먼저 유전적 이론은 뭐냐면요. 저희 예정된 계획 이론 있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풀어놓은 거예요. 예정된 계획 이론은 저희가 세포가 태어났을 때 이제 죽을 시기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먼저 이 유전 인자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 이 질병 발병에 내가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이 유전적인 정보가 결국에 이 질병 발병이나 이 노화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 정보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걸로 좀 잘 설명을 하냐면요. 왼쪽에 설명되어 있듯이 이 텔로미어라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해요. 그래서 텔로미어가 나오면 유전적 이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텔로미어는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 정보가 있죠. 이 유전 정보는 항상 요게 저희 몸에서 그냥 그 태어났을 때부터 똑같이 예전에 그 태어났던 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게 상할 수도 있고 갑자기 무언가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제거했다가 다시 만들고 다시 제거했다가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복제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복제를 계속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은 이 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물질이 있어요. 여기 딱 달라붙는. 근데 이것들은 계속 복제 과정을 거칠 때마다 이게 조금씩 짧아져요. 조금씩. 그래서 복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결국에 이게 점점 없어지게 되겠죠. 이게 그럼 아예 없어졌다. 아예 없어지면 사실 이걸 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 몸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된다. 예정된 계획대로 죽게 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하면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텔로미어는 유전적 이론 꼭 연결시켜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좀 들어오졌긴 했는데 이 손상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교차 결합 이론에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상 이론은 어떤 조직이나 세포가 손상이 돼서 노화가 생기는 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 교차 결합이라는 게 동그란 것이 어떤 그런 손상을 입어서 세모가 돼서 이게 제대로 그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신호 전달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던 이론이 교차 결합 이론이고요. 자유기 이론은 뭐냐면 몸에서 이제 계속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물질의 손상이 가해지면 이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이 활성산소는 계속 세포 손상을 계속 더 발휘시키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질병을 더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선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마지막으로는 점진적 불균형 이론이고요. 이거는 이제 호르몬 이론과 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몸에서 호르몬은 인체 기능을 조절한다고 했는데 항상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호르몬을 인체에서는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어떠한 그런 이제 뭐 외부적인 환경에서 뭔가 이제 몸에 저항을 하려고 할 때는 호르몬이 갑자기 확 오르거나 갑자기 확 내려가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결국에 몸은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에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만성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에서는 부신피질에서 코티졸이라는 게 나와요. 코티졸이라는 거는 뭐냐면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과도하게 나오면요, 인체를 계속 분해하려고 그래요. 몸을 계속 분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원래 코티졸 수치는 항상 낮게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계속 몸을 분해하려고 한다. 노화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물학적인 이론들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문제를 풀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노화의 생물학적 이론으로 옳은 것은 근데 이게 선택지를 좀 보니까 이 기역, 니은, 디귿을 이제 각각 그 매칭을 시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기를 먼저 보는 것보다 선택지를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물학적 이론으로 옳은 것이니까 옳은 것을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 이론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성공적 노화 이론이 있구나. 그리고 손상 이론이 있고 지속 이론이 있다. 이거를 약간 조합해가지고 각각 어울리는 거를 선택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보시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먼저 기억은 유전적 요인이 노화의 속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제가 2번 얘기했죠. 유전적 요인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유전적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공부한 수준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유전적 이론밖에 없죠. 사실 이것만 보고도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니은 디귿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건 무르도록 하고요. 다시 볼게요. 세포 손상의 누적이 세포의 기능장애에 대해서 결정요소, 손상에 대한 부분, 손상이론이죠. 결국에 이 니은은 손상이론이 포함된 1번과 2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귿을 볼게요. 인체기관이 다른 속도로 노화하면서 신경 분비계, 내분비계의 불균형, 이거는 약간 호르몬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관련돼서 점진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첫 번째 방법으로는 시간이 없을 때 바로 체크해도 정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저희가 그 3가지에 대한 부분 본다고 했죠.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자, 그렇게 보시면 일단 노화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이론은요, 정말 그 심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노화를 일으키느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먼저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인데요. 이 매슬로우는 이 욕구 단계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는데 이 욕구에 대한 단계는 총 5단계. 그래서 생리적, 안전, 그 다음에 사회적, 존경, 그 다음에 자아실현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단계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단계가 어떤 구조냐?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5가지의 단계가 이렇게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라고도 하고요. 이건 애정의 욕구라고 합니다. 애정. 애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 그렇게 해서 생, 전, 애, 존, 자. 라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훨씬 더 편하고요. 이 생존의 존자로 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피라미드 식으로. 근데 이 하위 단계가 충족이 안 되면
윗단계도 충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개념이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에릭슨의 인갈 발달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사회심리 발달이라고도 해요. 사회심리 발달이라고도 하는데요. 보시면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이 인간이라는 개념을 정체성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해요. 인간은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근데 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항상 그 단계가 있대요. 단계가 어떤 단계? 아까 얘기했던 8단계가 있고요. 이 8단계가 있는데 각각의 단계에 뭐가 있어요? 과업이 있어요. 과업. 근데 이 과업을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못했느냐? 요걸로 해서 어떠한 그 개인의 정체성이 계속적으로 획득된다라는 개념이죠. 만약에 과업이 있었는데 해당 과업을 달성했다라고 달성했다고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면 이거는 긍정적인 정서가 발달이 됩니다. 근데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부정적인 정서가 발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것들이 정체성을 만든다. 네, 모여가지고. 자, 그러면 이 8단계가 뭐 영아기, 뭐 영유아기, 뭐 그다음에 뭐 아동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다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 기억을 하면 되냐면요. 어디까지만 기억하면 되냐면요. 저희는 노인에 대한 그 채용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으로 들어가는 과정인 장년기와 노년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 빼고는 다 제거를 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이 8단계 중에 마지막 그 2단계 이제 볼 건데요. 먼저 이 2단계에 대한 그 발달 과업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간단한 약어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 스포츠 지도사는 사실 그 체육 지도자 그리고 생체라는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생활체육 지도자. 그래서 생체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생체. 그래서 지금도 뭐 생체 2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거 생체를 보려면 시험장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생체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볼 때 절대 하지 마라. 좌절노. 그래서 생체장 좌절노라고 외워주시면 딱 전부 다 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볼게요. 이 생체장의 장은 장년기를 얘기를 하고요. 좌절노의 노는 노년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체는 뭐냐면 발달과업이 달성됐을 때는 생산성, 그리고 그 다음에 발달과업이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침체성을 가진다. 그래서 생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노년기 때는 발달과업을 달성했을 때는 자아통합, 그 다음에 발달과업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절망감, 그래서 그래서 좌절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과업에 대한 부분이 각각 그 장년기와 노년기는 다른데요. 뭐냐면 이 장년기 같은 경우에는 성취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 성취했느냐, 무엇을 뭐 부모의 역할이든 일에 대한 부분에서 본인이 어떤 거를 성취했다고 느끼느냐. 그래서 성취를 했다고 느끼면 나는 이걸 성취했기 때문에 생산적인 사람이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생기겠죠. 그래서 생산성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성취했다고 못 느끼면 난 이것도 못해, 난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서 침체를 하게 된다는 거죠. 노년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겸허히 받아들이면 난 모든 걸 잃었어, 자아통합이 되는 거고요. 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너무 아쉬워, 근데 난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절망감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다 외워주시면 에릭슨의 8단계는 사실 문제가 나와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서 각각의
그 달성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각각을 이제 획득하게 된다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발테스의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 이론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그냥 이 성공적인 노화라는 개념이 키워드입니다.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노화가 진행이 되면 결국에 어떠한 손실이 발생해요. 손실이 발생하면 이거를 조금 더 잘 보상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최적화랍니다. 최적화라고도 하고 적정화 시킨다고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이 세 가지의 전략들을 잘 이용하면 성공적인 노화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손실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좀 그 예시를 통해서 이 SOC라고 하는 이 선택적 적정화 이론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시로 제가 기억력이 계속 감퇴되고 있다. 노화로 인해서.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는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서 저희가 이 기억력을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중에 단순하게 하자. 행동 선택. 단순하게 행동을 선택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건 다 빼고 일단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어디를 가고 딱 어디만 갔다가 집에 오자. 이런 식으로 행동을 딱 좀 단순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손실을 좀 메꿀 수가 있겠죠. 기억력이 감소된 거를. 왜냐면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기억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최적화, 적정화는 뭐냐면요. 제가 그 기억력이 계속 까먹기 때문에 물 먹는 것도 까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침에 항상 일찍 일어난다는 거를 제가 제 생활 습관이 있죠. 그럼 이 생활 습관을 이용해서 최적화해서 내 행동을 바꾸는 거죠.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먹기. 언제? 아침에. 이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바로 물 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루틴화돼서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물부터 생각나니까 물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최적화, 적정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보상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기억력이 이 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기장에 적는 거예요. 일기장. 혹은 메모. 이렇게 해서 내 이 뇌에 대한 그 기능을 오히려 이 일기나 이 메모를 통해서 보상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공적 노화에 대한 지표가 7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는 거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이것까지만 그러면 딱 하고 그리고 저희가 문제까지 다 푸는 게 깔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까지 좀 보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비거스트의 발달가업 이론은요. 저희가 에릭슨의 아까 그 인간 발달 이론이랑 좀 비슷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발달가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8단계가 아니라 7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하비거스트라는 개념보다는 제가 보기엔 하비거스트와 팩이라는 사람을 같이 합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7단계로 보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마지막 단계가 이 노년기의 발달가업을 얘기를 하는데 이 에릭슨과 이 하비거스트와 팩이 조금 다른 부분은 뭐냐면요. 에릭슨은 어떻게 보면 각각의 그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단계가 있고 이거에 대한 과업을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각각의 정서를 획득하고 정체감을 획득한다고 했잖아요. 하비거스트와 팩이라는 사람은 각각의 단계에서 과업이 있죠. 이 과업을 달성하지 못했으면 못한 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 있어요. 과업의 기한이 있는데요. 이 과업 기한을 이제 넘어가면 달성을 영구적으로 못합니다. 영구적으로 못함. 이렇게 써야겠구나. 영구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영유아기 때 달성해야 될 과업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과업을 획득하지 못한 채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 다 알 필요는 없고 노년기만 알면 되겠죠. 노년기의 발달 과업은 뭐냐면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신적 체력 및 건강의 약화에 대한 적응, 이거를 만약에 못하게 되면 저희가 건강 약화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배우자 등의 사망에 대해서 적응을 못했다, 이 과업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저는 이 배우자들이 계속, 배우자나 주변의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관련돼서 계속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본인의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발달 과업은 조금 에릭슨과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7단계다. 이것까지 알아두시고 저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이게 보기거든요. 그래서 보기에서 보시면 85세 마이클 조던, 나이가 많죠. 그래서 신체적 기능 저하가 나타났다. 근데 농구를 계속 하고 싶어서 어떠한 전략을 써야 되는지 본인이 생각을 해봤대요. 그래서 농구를 계속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풀코트 대신에 작은 코트를 설정했어요. 그리고 시간도 줄였어요. 20분으로. 그리고 원래 막 20대, 30대들이 많은 농구가 아니라 오히려 동일 연령대 80대 이상의 노인분들과 함께 경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은 농구를 하기 위해 어떠한 그 나이와 신체적인 그런 기능 저하에 대한 손실을 전략을 통해서 극복한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이 뭐냐? 선택, 적정화, 그 다음에 보상이라는 개념인 SOC 이론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 발테스에 대한 그 보상이 수반된 선택적 적정화 이론, 이렇게 해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